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 건축은 그 남아있는 유구의 양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500년 동안 지속된 왕조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대체적으로 도성 건축과 궁궐 건축, 그 다음에 사사 건축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조선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유교 건축, 그 속에서도 교육 건축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시대 교육은 크게 이제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중앙에서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성균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으로 5부와 4부 학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방에는 교육을 담당하는 관학인 향교와 그 다음에 사학인 서원, 그 다음에 초등교육기관이 사당이 있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서도 서울에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최고봉인 성균관과 문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과 문묘는 전묘 후학이라고 해서 문묘가 앞에 있고 뒤에는 성균관이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묘 공자를 제례 지내기 위한 사당이 앞에 있다 그래서 전묘, 그 다음에 강학공간인 성균관이 뒤에 있다 그래서 후학공간이라고 배치 구성상 그렇게 나눕니다. 그럼 먼저 문묘에 대해서 알아보면 문묘의 가장 중심적인 건물은 대성전입니다. 대성전은 공자와 그 제자인 사성, 그 다음에 공자 공문의 10철, 송현 6현,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18현을 모신 그런 사당이 되겠습니다. 그 대성전이 위치를 하고 그 앞에 있는 부석 건물들을 동무와 서무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공문의 제자와 현인들을 모시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통은 신라 국학부터 출발해서 고려의 국자감, 그 다음에 조선의 이 문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학공간인 성균관입니다. 성균관은 이 명륜당과 그 다음에 동서에 있는 이컨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월대가 있다는 것이죠. 월대 하면은 보통 이 궁궐에나 볼 수 있는 돌로 만든 넓은 스테이지인데요. 물론 이곳이 성균관이다 보니까 왕을 비롯한 그런 국가적인 행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위해서 특히 성균관 명륜당 앞에는 이런 월대가 있었고요. 이 중심 건물을 주고 양쪽에 동서 이컨이 있어서 이런 중심지향적인 그런 평면을 가진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무서무와 유사하게 동제서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성균관 유생들의 숙식 및 기숙 공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바로 이 동제와 서재가 가운데 마당을 등지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출입문을 이 밖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문제에서도 이 성균관에 대한 부분, 배치를 묻는 부분, 그런 것을 복원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학공간과 다른 이런 성균관만의 특성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관학공간인 교육기관인 향교입니다. 향교는 지방에 있는 부목군현에 대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데요. 배치를 보면 크게 이 성균관 문묘와 동일하게 대성전 공간과 명륜당 중심으로 된 공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묘와 강학공간을 나누는데요. 문묘에는 대성전과 동무, 서무, 그 다음에 강학공간으로서 명륜당과 동제서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향교를 나눌 때 그 배치 방식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간인
명륜당과 대성전을 앞에 두느냐에 따라서 묘인 대성전을 앞에 두면 전묘 후학 공간 배치라고 하고 강학 공간인 명륜당을 앞에 두게 되면 전학 후묘 공간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향교들은 바로 전학 후묘의 배치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전묘 후학, 그러니까 대성전이 앞에 놓이는 이런 향교가 전국에 8개 정도 됩니다. 그 수가 얼마 안 되죠. 이것은 바로 문제 출제되기도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꼭 요 8개 향교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경주, 전주, 나주, 함평, 영광, 정읍, 대구, 경산 향교가 되겠습니다. 요 향교들은 특이하게 전묘 후학의 구성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전학 후묘에서 나온 하나 형태인데요. 병렬형으로 이런 자묘 우학 또 우묘 좌학의 공간을 배치를 갖는 그런 향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향교의 전반적인 배치 방식은 전학 후묘며 거기서 변형된 전묘 우학이라든지 좌묘 우학이라든지 우묘 좌학의 그런 배치법이 주류를 이루고 특이하게 8개 정도의 전묘 후학 공간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원입니다. 서원은 기원이 바로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으로 세운 그 소수서원, 지금의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서원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안양을 고려시대 성리학자인 안양을 배양했는데요. 퇴계가 사액서원으로 사액을 내리게 함으로써 바로 지금의 소수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마다 모신 사묘가 있습니다. 사당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위패를 모시고 가함을 뒀으며 향교와 같은 그런 묘에 존재하는 동무서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향교와 서원의 그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은 16세기부터 주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선현봉사와 학문 연구가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산이라든지 도산, 피람서원 등이 이 당시에 세워진 서원들이 되겠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사림의 중심으로 또 이런 사림들이 정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붕당적 기반이 되는 서원이 기반이 되면서 그런 어떤 서원에 대한 역할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붕당의 기반이 되고 면책 특권을 받는 그런 서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또 비대해지고 다양화되게 돼서 많은 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영조와 대원군의 서원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향교와 서원의 차이점을 더 알아보면요. 향교 같은 경우는 공자와 제자들을 모신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국가가 설립한 관학이 되겠고 여기서 하는 일은 바로 과거 준비가 되겠습니다. 과거 준비의 한 단계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읍성 가까이에 설립하게 되는 것이 그 위치적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서원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서원현들을 모시죠. 그래서 보통 사림 개인이 설립하게 되고 학문 수양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물론 초기였긴 하지만 그리고 경치가 좋은 이런 산천에 설립하는 것이 향교와는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묘입니다. 조선시대는 예를 굉장히 숭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의 예를 규정하는 국조의례가 그 예법의 기본이 되었었는데요. 그 국조의례에서는 크게 3가지 제사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이었는데요. 그 대상에 따라서 지내는 제의 이름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에 지내는 제사를 사라고 해서 천신인 원구단, 그 다음에 풍운내우단, 칠성단, 그 다음 참성단 등 이러한 천신을 위한 사묘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땅의 지신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를 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땅신, 그 다음에 산천신인 그런 신들을 위해서 사직단, 명산, 대천단, 악회독단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인 왕실의 주로 조상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조상들을 위해서 지내는 제례를 향이라고 했는데요. 주로 왕실 조상인 성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종묘, 문묘, 사묘, 가묘 등을 두었습니다. 특히나 중시했던 도성을 만들면서도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직과 종묘는 서사동묘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서쪽에 사직단을 두고 동쪽에 동묘를 배치했습니다. 먼저 사직단입니다. 사직단은 1395년에 건립을 했는데요. 바로 사단과 직단, 바로 땅과 오곡신을 위한 그런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방 25자 정방형 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고요. 다음은 원구단입니다. 원구단은 오방천신과 그 다음에 호천상제에게 제사 지내던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그거를 만든 사람은 바로 고종인데요. 대한제국을 성립하면서 황제국임을 천명하면서 다시금 중건했던 것이 바로 고종의 원구단입니다. 그래서 3층에 화강 석단으로 되어 있고 원추형 지붕이 있었는데 지금 그 모습은 볼 수 없지만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로 표명하고 천재의 제사를 지내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팔짝 3층 집 통칸으로 된 황궁호가 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황천상제를 위한 위패를 봉헌하고 제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역대 왕들의 신인을 모신 종묘가 있겠는데요. 바로 정전인 중심 건물인 정전과 그 옆에 선조들을 옮겨 모신 영년전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묘라는 곳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중국의 명장으로 소문난 관훈장을 모시고 명나라 참전 영령들을 제사 지냈던 곳입니다. 동묘에서 좀 특이한 점은 바로 이 주정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주정 건물이 물론 정면 5칸, 측면 6칸인데 아자형 그런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부가 우리나라 다른 건물과 좀 다른 그런 아자형 평면을 갖고 있는 특이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묘의 그런 배치법도 정각의 구성 방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때 민가에도 그런 가사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대라고 하는데요. 바로 땅 넓이를 얘기합니다. 땅 넓이를 대구는 30부, 서인은 2부로 제한을 했습니다. 여기서 부는 지금으로 따라서 한 부가 지금이 한 4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군, 왕족 같은 경우는 거의 1200평이 최대 크기고 서민인 경우에도 2부, 대략 80평 정도의 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적지 않은 그런 땅의 면적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칸수는 99칸으로 규제가 됐고요. 하지만 그 장식적인 면에서는 많은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나 단청은 못하게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민도리집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그런 것을 항상 어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 민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입공집을 가진 집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만큼 귀한 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의 오죽헌이라든지 해운정, 그 다음에 양동의 무첨당, 향당, 하회 양진당 바로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거나 그런 양반 사대부의 그런 기상이 높았던 그런 곳에 입공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도 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음은 일반 백성들의 서민주택은 크게 지역에 따라서 그 평면이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경도 지방엔 전자집, 그래서 이런 방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밭전자처럼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해서 전자집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운 지방에서 집안의 온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밀집된 겹집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래서 한경도 지방에 특색이 있는 그런 위쪽 지방의 평면형이 되겠고요. 평안도에는 그냥 상칸집이라고 해서 초가 상칸 정도, 3칸 정도의 간단한 집들이 있었고, 중부지방에는 기역자집이라고 해서 이런 상칸집에서 이 부분을 덧대서 전반적으로 기역자나 니은자를 지은 그런 집들이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그런 일자집들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제주도는 곱팡집이라고 해서 이런 가운데 마루를 둔 간단한 그 벽식 집이죠. 그런 집들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서민주택의 기단은 물론 막돌로 쌓았겠죠. 막돌과 그 다음에 막돌 초석, 그 다음에 당연히 납돌이었을 것이고요. 호처마의 우진각 지붕으로 초가집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시대 때 또 특이한 그런 신분제도라 보면 바로 중인 계급이 있습니다. 서리, 군교 같은 그런 계급들인데요. 이들은 신분은 양반보다 못했지만 그 하는 일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는 양반 이상의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양반 상류 주택과 동일한 그런 형태를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양반의 상류 주택은 양텐론에 따라서 지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3대가 걸쳐서 사용하는 그런 생활공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채를 중심으로 사랑채를 구성을 해서 이 신분과 그 다음에 남녀에 의해서 명확하게 생활 공간을 구분했던 것이 상류주택의 가장 큰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사례들을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는 창덕궁에 있는 영경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괴산의 김기훈 가옥이라든지 관운동의 이진승가 등이 이런 상류주택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석조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조물의 가장 대표는 바로 탑이죠. 물론 조선시대에 불교가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석조물 조형이었던 탑도 그리 많이 조형되지 못했습니다. 목탑으로서는 흥천사지 5층 석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남아있고 잘 알고 계시는 법주사 팔상전, 그 다음에 쌍봉사 대웅전 등이 소수 특이하게 남아있는 그런 목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석탑은 거의 잘 조형이 되지 않았는데요. 특이한 석탑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같은 경우는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고려시대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거의 유사하죠. 평면도 유사하고 그 세부 문양이라든지 표현 수법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고,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조선시대 석탑이 되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많은 석탑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이한 석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륵사 4층 석탑이라든지 낙산사, 벽송사, 수종사 5층 석탑.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전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2형이다라고 구분 못할 정도로 좀 다양한 층수의,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재질의 그런 탑들이 그나마 명명을 유지했던 것이 이 조선시대 석탑의 특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도가 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부도는 대부분 이 석종형 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얹혀놓은 것 같은, 그래서 여기 편액을 쓰는 이런 석종형 부도가 많이 조성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런 부도를 하나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도밭이라고 해서 사찰, 그것도 조선시대 되면은 그 부도밭이 사찰 전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부도탑들이 있는 곳들이 있죠.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건봉사 부도군이 되겠고, 서남사, 그 다음에 대흥사, 동화사, 여기도 많은 이런 부도탑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팔각 원당형 부도들이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영곡사 서부도라든지 몇 군데는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입니다. 조선 후기 가면은 이제 이 부도와 비가 한 쌍으로 이제 같이 조형되게 되는데요. 비는 크게 이제 귀부와 탑신과 이수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후기 들면서 그 귀부가 거북이나 용의 모습으로 가고, 이수도 용 문양으로 했던 것을 이제 이수에서는 간략화돼서 점점 옥계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 가장 큰 예가 이제 청룡사 탑비가 되겠고요. 영암 도갑사 탑비도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등은 조선시대 오히려 불교 원축보다는 왕릉의 장식용, 장명 등으로서 많이 사용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팔각보다는 사각의 그런 석등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교가 되겠습니다. 돌다리인데요. 돌다리는 크게 이제 뼈대식과 홍해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대식 돌다리의 가장 대표적인 다리는 살고지 다리와 수표교가 있습니다. 살고지 다리는 지금도 그 중랑청변에 이전 복원되어 있는데요. 목구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면이 있고 거기에 교각을 세우고 이런 멍액돌을 세우고 그 멍액돌 사이를 이런 귀틀로 얹고 거기에 이제 상판을 얹은 이런 뼈대식 목구조식 가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살고지 다리가 되겠고요. 청계천변에는 유명한 수표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를 가늠하는 그런 표가 있었던 그런 다리가 되겠고요. 이것과 이제 동시대에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제 홍해교가 되겠습니다. 홍해교라는 것은 이제 이런 둥근 반원형의 구름형 돌다리가 되겠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런 사찰의 진입 공간에 대부분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교, 홍교라든지 서남사, 흥곡사, 건봉사, 홍교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자연석으로, 그러니까 보통 홍해교도 보면은 가공석으로 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특이하게 남도석성 홍교는 자연석 홍교로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석빙고입니다. 이 석빙고도 몇 년 전에 그 문제가 출제됐던 그런 부분인데요. 그 구조 자체가 좀 다른 부분하고 많이 특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석빙고의 특성을 보면 먼저 그 반지하 구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들어간 이런 반지하 건물이 되겠고, 그 천장은 북룡으로 이런 동그란 천장이 있고, 그 위에를 이제 봉토를 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곳이 바로 경주 석빙고, 청도 석빙고, 그 다음에 현풍, 창녕 석빙고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동빙고와 성빙고가 있어서 왕씨가 이런 양반들을 위한 얼음을 생산했었는데요. 지금도 이런 석빙고 유적들은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답사와 도면을 통해서 그 대략적인 구조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묘입니다. 이제 조선 왕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릉으로서 그런 체계와 형식을 갖춘 대규모의 그런 왕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묘인 조선왕릉은 고려 공민왕릉에서 유래가 했는데요. 그런 왕릉에는 부속된 사찰들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광릉 봉선사라든지 선릉 봉원사, 그 다음에 장릉 용주사 같은 경우 이제 왕릉 원찰로서 이제 세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구성하는데 이런 구성 형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홍살문을 세우고 이 앞에는 물론 이렇게 내가 흐르죠. 그리고 다리를 이제 건너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홍살문 옆에는 배위라 그래서 여기 망배하는 이런 조그만 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단에 가장 중심된 건물은 바로 이 정자가 하게 되겠죠. 이 정자형 그 제례를 지내는 건물이 있고 이 옆에는 그 제사를 준비하는 수복방, 그 다음에 옆에 비각, 그 다음에 요 길, 왕릉으로 통하는 요 길, 항상 이 오른쪽으로 대부분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왕의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요 왕릉으로 통하는 요 길을 참도라고 하고요. 요 뒤에 그 소각 장소인 망여위와 산신석이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전반적인 그 왕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릉을 다시 보면은 이제 릉 제일 앞에부터 하계로서 무인석과 성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계로서 장명등이 가운데 있고 문인석, 성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로서 혼유석이 있고 그 부분을 다시 그려볼까요? 요 이제 왕릉이 있으면 제일 하단에 이제 보면은 무인석과 이제 성마가 이렇게 있고 다음 단에는 이제 가운데 장명등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인석, 성마 그 가장 상단의 가운데 이제 혼유석과 이제 고석 그 다음에 망주석들이 이렇게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담이라고 해서 이런 U자형 담이 쌓이고 여기 가운데가 이제 능침이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난간석과 그 지대석을 쌓고 밑에는 이제 병풍석을 쌓고 그다음에 이 옆에는 이제 석양과 석호라 그래서 돌로 된 호랑이와 양을 배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왕릉 구성의 기본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머릿속에 익히고 계셔서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원입니다. 예, 정원에도 그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그 성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학이라 그래서 돌 절구죠. 움푹하게 패인 그런 절구처럼 생긴 물학들이 있었고, 뭐 석연지, 석함, 그래서 이런 네모난 돌로 된 함들이 있었고, 뭐 석상, 석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연못에는 그 연못으로 들어가는 그런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샘터들이 있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향원전에 있는 연못 샘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랑과 석루조, 그 다음에 석단, 석계, 화계, 뒤에 건물 뒤에 있는 정원에 이제 꽃을 심는 그런 곳을 돌로 된 계단처럼 해서 이런 석계, 화계라고 이루어진 이런 돌 계단식 화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이런 조경을 하는 이런 궁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으로 된 계단이라고 하시죠. 화계 같은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런 정원에는 보통 정자나 지당, 마당, 그 다음에 나무들이 식재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건축 기술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조선 전기의 주심포식과 다포식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의 다포식 특성으로 대표적인 건물들은 바로 숭례문, 개성남대문, 봉정사, 대웅전 등입니다. 특징은 첨차가 교두형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식의 교두형 첨차가 간단하고 구조적인 그런 교두형 첨차가 주로 쓰였고, 그 다음에 대첨, 소첨이 위아래로 걸쳐 있었으며 내외 첨차 수가 동일이었던 것이 이 초기 다포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남대문에서 볼 수 있고요. 쇠선은
초제공하고 이제공이 외부는 쇠서형으로 되고 내부는 교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직한 쇠서들로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땅 쪽으로 많이 각도가 높여져 있는 그런 단순하고 강직하게 생긴 이런 쇠서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 위에는 물론 삼분도 형태라든지 앙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삼제공에 나타나게 했는데, 가장 큰 특성은 이런 장식 없고 쇠서가 밑으로 처진 이런 쇠서를 가진 것이 가장 큰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선 전기 주심포식은 그 이전에 고려 주심포, 주산포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건물들이 무이사 극락전하고 도갑사 해탈문 정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허첨차를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허첨차 뒷부리를 운공형으로 초각한다는 부분에서 그 고려의 주산포의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음을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변화되는 모습에서 주나 서로의 굽을 곡굽이 아니라 그냥 사절하는 간략한 형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제공은 교두형 쇠서를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도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주산포적인 요소인 우미량이라든지 소수랍장, 포동자주, 포대공 등을 사용한 것은 고려 주심포 양식과 연관된 유사한 흐름이 계속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공식입니다. 입공식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그 구조 양식이 되겠는데요. 바로 주심포식 구조 방식과 다포식 장식을 합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공을 그 종류별로 나누면 크게 초입공, 이입공, 삼입공으로 나누는데요. 입공 부재를 몇 개 사용하냐에 따라서 저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입공 부재 개수뿐만 아니라 출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도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무출목 입공, 그러니까 주심 바깥으로 빠져나간 그런 출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것인데요. 그런 출목이 없는 입공을 사용한 건물들은 청평사 회전문, 해인사 장경 판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출목 입공, 그 주심에서 빠져나간 그런 입공들을 사용한 건물로서는 사직당 전문, 그다음에 전주 풍남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사례 정도는 입공식 양식을 정리하면서 문제화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주관식 문제에서도 주요하게 정리될 부분이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분수입니다. 목적건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비례체계를 가지고 건물을 실질적으로 목수가 제작을 합니다. 그에 따른 어떤 사용되는 것을 용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용척의 기준은 보통은 기둥 중심 간격이라든지 한 칸의 면적을 따라서 그 기준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용척을 적용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용척을 확인하는 주 기준점으로 되는 것은 그래서 주칸 기준으로 많이 하거나, 그러니까 기둥 사이의 간격을 가지고 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의 안목 치수를 그 건물의 용척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정인데요.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과 기초가 좀 다른데요. 지정은 어떻게 보면 건물터 전체를 보강하는 것을 지정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지정이 필요했던 부분은 그 지반이 약한 부분이거나 늪지겠죠. 그런 부분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흥인지붕이나 창경궁, 경희궁, 성문 등을 지정을 할 때 그런 방식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밑에 말뚝을 지정으로 하거나 그 다음에 돌로 많은 부분 채워서 별도의 기초 밑에 지정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석은 초석 밑에 이런 적심석이라 해서 잔도를 진흙과 함께 많이 채웠는데요. 이런 적심 같은 경우는 요 기둥 직경에 보통 한 3배 정도의 크기로 이 적심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 막돌이라든지 기와 등을 사용한 궁궐의 사례도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이런 부분을 초석 밑에 적심의 돌과 진흙을 사용해서 구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초석 부분입니다. 예, 초석은 크게 가공 초석과 그 다음에 막도 초석인데, 막도 초석을 다른 말로 덤봉주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민가에는 덤봉주처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가공주처는 궁궐이라든지 그런 사찰의 일부에서 나타납니다. 기둥은 전기에는 배흘림이 많았었고 후기로 가면서 미늘린 기둥이 많았었는데요. 보통 그 용척 기준은 죽한 기둥 사이 간격의 8분의 1 정도를 기둥 기준치수로 잡습니다. 그리고 귀서승과 오금, 안쏠림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귀서승과 안쏠림을 주기 위해서 귓기둥, 가장 모서리에 있는 모서리 기둥의 굵기를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굵게 하거나, 그 다음 높이도 죽한에 있는 기둥 높이보다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 그러니까 높이 그 정도 용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포에 대한 부분인데요. 주두의 용척은 대략적으로 죽한 넓이 한 8분의 1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소로 같은 경우는 굿과 이 운두의 비율을 2대 3 정도로 잡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 다음에 소첨차 같은 경우는 공간포 간격의 2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대첨차 같은 경우는 공간포 간격의 8분의 10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살미는 대략적으로 공간포의 10분의 1 정도를 잡는데요. 처마 높이는 대략적으로 뭐 꼭 그런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다포 같은 경우는 이제 공포가 노출되는 정도, 그 다음에 입공 같은 경우는 창방의 상면 정도가 보이는 그런 높이에서 처마의 높이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처마 내밀기, 처마를 빼는 그런 내밀기는 기둥의 60도 정도로 이제 맞추고요. 그 다음에 지붕의 물매는 궁궐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5%에서 60도 정도, 누정은 대략 한 54도 정도의 물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조선시대 건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선시대는 그 유관 역사만큼 지금 우리가 현재 접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부분도 이 조선시대이고요. 그리고 그 시대적 양식, 바로 임난을 기준으로 해서 조선 전기의 양식과 조선 후기의 양식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니까요. 그 부분 꼭 전기와 후기, 특히 다포계를 중심으로 한 조선 전후기의 그런 흐름, 그래서 조선 전기의 남대문이라든지 조선 후기의 흥인지문, 이 두 가지가 크게 대별되는데요. 그거 중심으로 조선 전후기의 그 공포나 가구의 흐름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용척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기준척을 어떻게 잡고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되는지, 또 우리나라 건축은 그런 기준 비례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저 정도 대략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렇게 건물을 좀 다양하게 실제 사례를 접하시면서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서 조선시대 건축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